자, 이번 주 경제 뉴스 중에서 중요한 뉴스들을 골라 그 안에 숫자로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이죠. 숫자로 보는 경제,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는 저희가 이 출연자분들과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화상 연결로 생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실시간으로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숫자로 보는 경제 첫 번째 숫자, 이 숫자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9,160원, 이제 결국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네네. 뭐 사실 결정은 됐지만 좀 후폭풍이 계속 갈 것 같아요. 지금 뭐 노사가 양쪽 다 다른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먼저 어떻게 결정이 된 건지 그간의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내년도 그 시간당 그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이제 5.1% 오른 이제 시간당 9,160원으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요. 네. 사실 뭐 심의 의결하는 이제는 대타협 기구죠.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밤이었습니다. 12일 밤에 9차 전원회의에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올해보다 한 440원 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네. 5.1% 높아지니까. 그러면은 이걸 조금 이렇게 계산을 해드릴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내년에 그러면 얼마지 이랬을 텐데. 그렇죠. 예, 이제 내년도 시급이 9,160원이니까 1급으로 따지면 한 73,280원이 됩니다. 올해는 69,760원이었거든요. 1급으로 네. 따지면. 네. 근데 내년부터는 73,280원이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주급도 중요하죠. 주급 네. 같은 경우는 이제 48시간 보는데 왜 그러냐면 하루에 8시간에 주 5일, 5, 8에 40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주휴시간 8시간 포함을 해서 48시간이 나오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41만 8,560원 정도가 되는데 내년에는 43만 9,680원이 됩니다. 그럼 월급도 있잖아요. 뭐 네. 주급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월급이 있는데 월급 같은 경우에는 209시간입니다. 주휴시간 포함해서.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2만 2,480원이 사실 최저시급의 월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내년 같은 경우에는 191만 4,440원이 이제 최저시급에 맞춘 월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굉장히 이제는 예민하게 좀 받아들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시급으로 생각하면 사실 잘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지금 평론가께서 말씀해주신 예상 월급으로 따지고 보니까 좀 더 감이 잘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182만 원 정도였고 내년에는 이제 최저임금이 오른 걸 감안해서 환산을 한다면 한 191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인상률 추이도 좀 볼게요. 2018년도에는 16.4%였고 2019년에는 10.9% 이렇게 두 자릿수씩 증가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큰 폭으로 좀 줄긴 했는데요. 이번 산출은 그럼 어떻게 한 건가요? 일단은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률의 적용 연도를 좀 본다 그러면은 아까도 PD님께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8년도에 정말로 많이 올랐었죠. 16.4% 올라서 그 다음 연도 또 10% 정도 올랐잖아요. 그래서 연속 두 자리 이렇게 오르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그 다음 연도에는 한 2.9%로 꺾였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가 역대 최저치였죠. 1.5%. 그래서 이제 노동계에서 이제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사실 18년도에 들어와서 고용 지표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사실 그 18년도 이후부터.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이런 그 고용 지표 악화가 됐을 때 최저임금 인상으로 있을 영향도 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기조를 좀 꺾었죠. 그래서 원래 이제 공약이 1만 원이었다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실 이제는 두 자릿수에서 이제는 큰 폭으로 하향된 최저임금 인상률을 이제 기록을 했고요. 올해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올해가 1.5%다가 내년에는 이제 5.1%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네. 이제 다시 한번 V자로 가서 이렇게 오르는 형태. 그런 이유에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물론 경기가 위축이 됐지만 네. 생각보다 경제 성장률이 이제는 전망적으로 회복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5.1%의 인상률이 정해졌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구하는 거는요, 어떻게 이번에 구했냐면 네. 그 경제 성장률 세 개, 그러니까 이런 경제성률을 분석하는 세 개의 기관이 있죠. 뭐 한국은행이로부터 시작해서 기재부부터 한국개발연구원 이 세 개의 기관에서 나오는 평균 경제 성장률 4%, 여기에서 물가 상승률 1.8% 더한 다음에 네. 취업자 증가율 0.7%를 빼서 이제 아. 1%가 산술적으로 이제 나오게 됐다. 그래서 이번에 정했을 때가 금액을 정한 게 아니라 네. 먼저 퍼센테이지를 먼저 정하고 들어갔거든요. 아,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금액에 맞춰 봤더니 요번에 나왔던 9,160원 정도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자, 이 인상률을 이제 좀 지난 정부들하고 비교하는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네. 보입니다. 맞습니다.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를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네. 기사를 아마 많은 청취자분께서 나중에 보시게 되면 뭐 전 정부나 현 정부나 그 연평균 인상률은 한 7%대로 비슷하다라는 이제 뉴스를 많이 보실 텐데 네. 사실 계산해 보면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현 정부 임기 중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이 한 7.36%가 나와요. 네. 예, 근데 그 해마다 한마디로 해마다 7.36% 올렸다는 얘기면 되겠죠.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는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의 연평균 인상률이 7.4%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아, 그러네요. 예, 거의 네.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연평균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7.4%, 7.36% 거의 이제 비슷하고요. 네. 이명박 정부 5년간에는 한 5.2% 올랐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이제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신문에 보면은 야, 연평균으로 따지면 전 정부나 현 정부나 오르는 건 비슷해라고 나오는데 네. 사실 이거는 평균 인상률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총량으로 보면은 이게 또 다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0만 원의 7%와 네. 10만 원의 7%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년도에 크게 뛰었습니다. 16.4% 뛰면서 이게 7,350원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 크게 뛰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퍼센테이지가 계속 되다 보니까 사실 총량은 다른데요. 계산해 봤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에 봤어요. 17년도에 6,470원. 네. 여기에서 14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박근혜 정부가 했던 게 그럼 5,210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260원이 올랐습니다. 박근혜 정부 동안 시작부터 끝까지 했을 때. 네. 이게 인상률에 보면 한 19% 상승한 거고요.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는 임기 5년 동안 또 따져보게 되면은요. 6,470원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9,160원으로 보면 갭이 2,690원이 돼요. 그 상승률에 네. 보면은 41%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와서 오른 거는 확실히 크게 많이 뛴 거는 팩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평균 인상률과 전체 상승률은 엄연히 다른 건데, 네, 이 다른 부분을 약간 좀 이렇게 다르지 않게 맞습니다. 뭉뚱그려서 쓰는 기사들이 네네. 간혹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습니다. 대해서는 우리 청취자 네. 여러분께서도 정확한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자, 최저임금 매번 결정할 때마다 사실 뭐 쉽사리 결정되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올해도 뭐 우여곡절이 많고 굉장히 또 어렵게 결정이 됐죠. 매년 그렇습니다. 사실 뭐 네. 노동자 층과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측에서 항상 이렇게 반복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최저임금위원회는요 총 그 27명으로 구성됩니다. 뭐냐면은 이제 근로자 측 9명이랑 그다음에 사용자 측 9명, 그다음에 공익위원 9명에서 이제 총 27명이 이제 정하게 되는데 네. 이거를 결정을 어떻게 하냐면 과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되고 참석한 중에서도 과반이 이상이 찬성해야 이제 결정이 되는데 네. 이번에 어떻게 됐냐면 민주노총에서 근로자위원 4명, 그다음에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퇴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기권 처리가 됐고요. 그렇게 되면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하고 공익위원 9명 해갖고 이제 과반이 일단 넘었어요. 네. 이분들이 결정을 해서 찬성 13표, 기권 1표 해갖고 이번에 그 최저임금이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만큼 사실 이제는
노동자 측과 이제 사용자 측의 반목이 굉장히 심했고요. 이게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한 민감한 문제입니다. 항상.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스케줄도 궁금한데 일단 최저임금이 정해졌으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떤 과정을 밟게 되나요? 일단은 이의 제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네. 이미 이제는 고용노동부에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데 이의 제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의 제기를 통해서 노사 양측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사용자 측이라든지 근로자 측에서 노동계 층에서 이의 접수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의 접수를 받게 되면 재심의 요청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게 합당하다 그러면은 노동부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역사상 재심의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재심의 네. 요청이 들어온 적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도 그냥 이대로 이제는 갈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은요 8월 5일까지 이제는 고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다음 달 5일까지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되고 그러면 효력 발생 같은 경우는 내년도 아시겠지만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제 적용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지난 밤에 이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네. 숫자로 보는 경제 첫 번째 이슈로 최저임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숫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숫자가 5개월이네요. 어떤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두 번째 숫자가 이제는 5개월인데 이 건보료 조정 신청이라는 것을 아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건보료 조정 신청을 받아서 사실 도움이 될 수 있는 건보료 재테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건보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기관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역가입자 중심으로 이런 건보료 조정 신청 제도의 좀 재테크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런 붐이 좀 불고 있는데. 그럼 직장가입자는 사실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하겠네요. 네. 예, 이 얘기는 사실 직장가입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신고를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소득자료 통보랑 그다음에 보험료 재산정 사이에 그 기간의 갭이 있습니다. 네. 그 갭 때문에 생기는 차이거든요. 뭐 이야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역가입자 올해 내는 건보료는요. 올해 이제는 건보료가 지금 내고 계시는 지역가입자분들 소득자료는요. 2019년 소득자료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그 건보료가 책정이 되려고 그러면 일단 소득자료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2020년 소득자료는 이미 아시겠지만 2021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네. 그래야지만 결정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2020년도의 소득이 2021년도 5월에 내고 그럼 7월에 확정이 되고요. 그 자료가 건보공단에 10월에 넘어가요. 네. 그러면 11월부터 그것을 반영이 돼서 그 다음 달부터 새롭게 되긴 그 소득으로 책정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가 소득자료는 이미 5월에 소득 신고하고 7월에 확정이 되는데 이거를 건보료가 책정하는 그 산정 기간은 11월부터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가 갭이 너무 예전 큰데요? 자료로 네. 네, 예전 자료로 책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에 소득이 다 지역가입자는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 자영업자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은 소득이 감소됐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면은 그 감소된 소득을 가지고 건보공단에 야, 나의 소득이 이렇게 감소됐으니까 그러면 새롭게 된 소득으로 다시 책정해 줘라고 얘기하는 게 조정신고 신청 대상입니다. 그러면은 네. 당연히 5개월 동안. 네. 그러면은 6월부터 소급 적용이 되거든요. 7월에 신고하면은. 그럼 5개월 동안 새로 바뀐 소득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더 싸게 건보료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네. 재밌는 게 당사자가 신고를 안 하면 안 해주나요? 7월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보료 이거에 대해서 재테크가 불고 있다는 게 사실 네. 10만 원만 절약돼도 50만 원 되거든요. 그럼요. 5개월치니까.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지역가입자 중심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네네. 신고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와, 정말 저는 사실 직장 가입 보험을 들고 있어서 몰랐던 사실인데 지역 네네. 가입으로 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이 너무너무 꿀팁이 될 것 같아서 네네.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게 5차 재난지원금 중에 국민상생지원금하고 또 관련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머리를 잘 쓰셔야 되는 게 이게 사실 정책이 지금 워낙 그 네. 새로운 제도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어떤 부분하고 관련이 있냐면 그 우리가 그 이번에 3종 패키지 제가 저번에 소개시켜 드렸는데 네. 국민재난지원금 3종 패키지 중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하고 관련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먼저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금 소득 하위 80% 네. 물론 해프닝은 있었습니다. 지난 밤에 어젯밤에 이제 여야 대표가 만나서 네, 전 야, 전 국민에게 국민으로. 줄게 하다가 이제는 캔슬이 됐거든요. 네네. 사실상 취소가 된 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 예. 일단은 기재부에서 오늘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소득 하위 80%로 갈 음. 거야라고 이제는 못을 박았는데 일단 현재까지 본다 그러면 소득 하위 80%로 돼요. 근데 네. 그 기준을 건보료로 정한다고 제가 이미 네, 말씀드렸잖아요. 말씀해 바로 주셨죠. 기준 종이 소득 180%로 보고 있거든요. 음. 그러면 건보료로 분명히 볼 거란 말이죠. 음. 그런데 정부가 7월 1일 날 추경안 발표하고요. 네. 기재부가 거기에 정확한 건보료를 책정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했어요. 아. 말을 안 한 이유가 네. 이런 겁니다. 7월 1일에 발표했기 때문에 6월분 건보료로 볼게 라고 한 거예요. 이 공문에 써져 있거든요. 네. 기재부 공문에. 네. 7월 달 1일에 발표했으니까 6월 달 건보료로 책정해서 발표를 할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 아시겠지만 6월 달 건보료는 결국에는 7월 10일 얼마 전에 이제 결정이 됐거든요. 네. 근데 잘 보십시오. 6월 달 건보료로 본대요. 그런데 조정 신고가 소급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7월 달에 조정 신고를 들어가면 건보료 조정 신고를 들어가면 네. 6월부터 책정이 돼요. 그 바뀐 게. 아. 그러면 조정 신고를 하게 되면 예를 네. 들어서 기준 종이 소득 커트라인에 걸리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이제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애매하게 그 자기 커트라인에 걸린 상위에 딱 걸리신 분들이 있는데 네. 만약에 내가 조정 신고를 통해서 6월 달 건보료를 낮추게 되면 그런 분들은 소득 하위 80% 이하에 들기 때문에 그렇네요. 못 받을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어. 이게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그래서 네. 머리가 지금 빨리 굴러가야 된다는 게 예. 새로운 제도들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와. 이게 다 엮여 있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건보료 조정 신고라는 게 또 네. 이렇게도 연결이 됩니다. 이제 국민지원금과 관련이 있어서 만약에 내가 내 소득이 중위소득 180%의 커트 안에 딱 있으신 분들, 네. 애매하게 걸리셔서 내가 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분들은 지역가입자라면 얼른 건보료 조정 신고 들어가서 6월 달 건보료를 다운시켜 놓는 게 굉장히 혜택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거 너무 중요한 정보인 것 같아요. 지역가입 보험 들고 계시는 분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네네. 확인을 해서 꼭 챙기셨으면 좋겠는데,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소득이 줄어든 지역가입자가 건보료 조정 신고 말씀해 주신 대로 건보료 조정 신고를 빨리 해가지고 6월분 건보료를 낮춰놓으면 이번에 네네. 새로 발표된 재난지원금 그 커트라인인 기준 중위소득 180%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네,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정책 구성은 현재 그러고요. 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또 이게 커트라인 소득 하위 80%가 아니라 또 90%로 또 바뀔 수도 있고요. 아직은 정책이 네, 이제는 그러니까 네네. 예, 국회에서 이제 심의가 하고 추경안이 이제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변동의 여지는 있으나 현재까지 나오는 정부의 기재부의 발표와 현재까지 정해진 거에 의하면 충분히 이렇게 응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나 또 지난해에는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프리랜서라든지 특수고용직에 계신 분들 그리고 자영업자이신 분들은 분명히 소득에 타격을 입으셨을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분명히 조정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근데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이 소득뿐만이 아니라 재산이 줄어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소득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역가입자 아시겠지만은 그 지역 의료보험, 지역 건강보험이 책정됐을 때에 소득 들어가죠, 재산 들어가죠. 네. 그 다음에 자동차도 들어간다, 100이랑. 물론 이제 소득 중심으로 바꿀 거야라고 이제 정부가 기조를 잡았지만 아직도 지금 건보료 공단 사이트 들어가고 지역 의료보험, 그러니까 지역가입자의 예상 금액을 계산했을 때 그 등급별로 봤을 때 아직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재산도 포함이 돼요. 아직도. 근데 아시겠지만 6월 1일 날 재산세 기준 날이라는 거 이미 우리 생생정제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6월 1일 전에 내가 팔았던 거예요, 아파트를. 그럼 만약에 조정 신고 안 들어가면
그냥 그 아. 금액 그대로 가는 겁니다. 난 내가 이미 그 아파트 집이 팔고. 있는 상태로 책정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1일 이전에 만약에 내가 뭐 매도를 했거나 아니면 뭐 아파트를 팔았거나 내 재산상의 변동이 생겼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조정 신고하셔서 네. 적은 재산이 있습니다라고 신고해서 건보료를 더 다운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재산상의 변화가 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는 빨리 조정 신고 받으셔서 건보료를 다운시킬 수 있고, 근데 반대로 만약에 제가 뭐 6월 1일 이전에 매도를 했다 그래도 네. 어차피 6월 1일 이후에 매도를 한 거는 어차피 내년도에 바뀌기 때문에 그건 네. 뭐 큰 변화상은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6월 1일 재산세 기준 전에 만약에 바뀌었다 그러면은 얼른 조정 신고를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거 너무 중요한 사항이라 다음 네네.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평론가님 네네. 다시 한번 짚어둬야 될 포인트 좀 딱 네네.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네, 세 가지를 좀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따로 건보공단이 공지를 안 해요. 네. 재산 변했으니까 그러니까 더 적은 금액이 됩니다라고 이게 아니라 본인이 가서 신청해야 됩니다. 본인이 가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지역가입자이신 분들은 따져보시고 신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재산이나 소득이 감소하신 분들에게 혜택이 되는 거죠. 지난해 반대로 내가 재산이 더 늘었어요. 네. 그러면 신고하시면 안 되겠죠. 예전 금액 그대로 이제는 11월까지 들고 가는 거고, 왜냐하면 더 나와 보니까 건보료가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재산이나 작년도 소득이 이제 감소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신고를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소급 적용이 됩니다. 근데 7월 달에 적용을 해야 7월 달에 신고를 해야 6월 달부터 돼요. 네. 근데 만약에 7월 넘어서 8월에 한다 그러면 다음 달부터 됩니다. 한마디로 9월부터 고지서가 발급이 되거든요. 2개월을 손해봐요. 네. 2개월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조정 신고를 하겠다 그러면 7월 안에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셨다가 내가 7월 안에 이번 달 가기 전에 신고를 하시면 6월부터 소급 적용이 받는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회사 내부에 있는 복지 제도도 그렇고 뭐 국가에서 정해놓은 제도도 그렇고 좋은 제도는 네. 그 기관에서 안 알려주더라고요. 네, 네네. 내가 알아서 이렇게 잘 찾아야만 이렇게 네네. 좀 이득도 얻고 내가 좀 손해볼 수 있는 부분을 줄일 수 있다는 거 오늘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건보료 조정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 혹시 좀 복잡하진 않을까요? 그 생각보다 좀 심플합니다. 이게 음. 먼저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소득이 감소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금액 증명원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꼭 필요한데 요거를 발급받는 방법은요. 온라인 이제 홈택스 가셔서 네. 발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온라인이 편하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장년층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이 굉장히 그 무인 발급기가 있습니다. 뭐 세무서라든지 주민센터 가면 네. 거기에서도 발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발급을 받으시거든요, 사실. 그래서 무인 발급기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이제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고, 재산산의 변화, 재산이 다운됐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등기비 등본과 그다음에 건물 대장, 토지 대장 이런 것들을 서류를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화사항이 있잖아요. 뭐 소유권이 변경됐다든지 폐차했다. 그럴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 원부 갖고 가시고요. 폐차했다 그러면 폐차 인수 증명서 같은 이런 행정적 서류도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접수 방법도 있는데요. 뭐 본인이 직접 공단에 접수하면 가장 빠릅니다. 사실 이제 가서서 서류 접수하면 즉시 이제 수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편하고 팩스도 있어요. 팩스하게 되면 7일 이내 조정 여부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는 뭐 편하신 분들 직접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팩스로도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되는 것들 서류 딱 3가지 챙기시면 됩니다.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에 관련된 증명,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증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도 이제 내 재산이니까요. 자동차와 관련된 증명, 요 3가지 서류가 필요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로 보는 경제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3번째 숫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째 숫자는 엄청나게 크네요. 2천억 원입니다. 뭐 어떤 내용인가요?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엄청나게 큰 금액이라고. 네. 근데 이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들은 그 큰 금액에서 일부를 이미 돌려받으셨던 분들이고 이 서비스를 모르신 분들은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 그 혜택이 뭐냐? 네. 바로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입니다. 아, 아마 그 조금 재테크가 빠르신 분들은 이거 뭔지 아실 거예요. 나는 이미 돌려받았는데 라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네. 이게 뭐냐면 그겁니다. 보통 우리가 카드를 쓰면 카드 포인트가 쌓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계속적으로 소멸되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죠? 네, 이게 네. 소멸됩니다.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금액이 쌓여 있어요. 근데 이거를 현금화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게 이번 연도 1월 5일부터 도입이 됐어요. 네. 단추 몇 번만 누르면 그 포인트가 1원 단위로 현금화돼서 내 계좌에 들어오게 되는 서비스입니다. 그게 아. 바로 카드 현금화 서비스다.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이게 2천억 정도가 환급을 받으셨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거를 못 받으신 분들도 아직도 상당하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그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신청해서 내가 혹시 모르는 그 포인트들이 한꺼번에 모든 카드사가 다 가능하세요. 8개의 전업 카드사, 많이 알고 계신 신한카드, 삼성카드부터 해서 쭉 있고요. 3개의 겸용 카드사, 농협시티, 우체국 카드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을 한꺼번에 조회가 되고요.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특징이 뭐냐면 신청하자마자 바로 들어옵니다. 아, 그런가요? 오. 즉시 입금이 되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많은 네. 분들이 지금 환급을 다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모르시는 분들 상당수 중에 하나도 제가 포함이 되는데, 네, 저도 오늘 지금 방송 끝나고 당장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네. 근데 더 네네. 놀라운 건 카드 포인트가 2천억 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쌓였다는 거. 이 부분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서비스가 1월 5일 날 딱 이번 연도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서버가 멈출 정도로 많이 들어오셨어요. 지금 이제 원활하게 됩니다. 하는데 네네. 조회가 무려 1,600만 건 조회가 됐고요. 어. 그다음에 신청 건수는 1,700만 건이나 신청이 됐습니다. 총 금액이 한 2,000억 원 정도가 됐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카드사별로 보면 신한카드가 한 468억 원으로 가장 많이 이제 돌려받으셨다. 그러면 나의 카드도 나도 신한카드인데 나는 왜 못 돌려받았지? 아직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한번 조회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죠. 네. 근데 휴면 예금도 찾을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는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일단 카드 포인트는요. 어카운트 인포 앱이라고 있어요. 이게 금융 결전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모바일에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어카운트 인포 이렇게 치시면 나옵니다. 네. 어카운트 인포 치시면 어플리케이션에 나올 거고요. 요거를 셋업하시면은 이 어카운트 인포는 금융 결전에서 나온 어플리케이션. 이게 좋은 게 카드 포인트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셨던 휴면 계좌에 있는 내가 쓰지 않은 통장에 나도 모르게 휴면 통장에 있던 돈들 이것까지도 한꺼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편하겠네요. 네, 굉장히 네. 편해요. 그래서 어카운트 인포를 보시는 게 낫고요. 그 카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르게 보시는 방법이 통합 조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신금융협회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네. 거기에 가보시면은 카드 포인트를 또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휴면 예금이라든지 장기 미사용 계좌에 있는 잔금을 보고 싶다. 그리고 카드 포인트도 같이 보고 싶다. 그러시면 이제는 어카운트 인포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아니면은 나는 그냥 카드 포인트만 보겠다. 그러면은 편하신 대로 어카운트 인포 보셔도 되고 여신금융협회에 들어가셔서 이런 카드 포인트 총합 조회를 눌러보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앱은 어카운트 인포라는 앱 쓰면 되는 거고 만약에 네네. PC에서 접속하실 분들은 그러면 어카운트 인포라는 홈페이지가 있는 건가요? 예, 이번에 정부가 사실 처음에 1월 5일 날 나왔을 때는 앱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년층이 앱 안 사용하시면 많이 쓰잖아요. 그럼요. 불편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 이제 정부가 바로 이제 앱이 아니라 웹 한마디로 홈페이지까지도 이번에 개설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이 익숙치가 않다 그러면 이제는 그냥 PC, 컴퓨터 켜셔서 인터넷 창에서 어카운트 인포를 검색하시면 이제 사이트가 열려요.
저도 네. 이제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글씨도 큼직큼직하게 잘 써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개인정보 넣으시면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꼭 이번 기회에 생생정보를 청취하시는 이번 청취자분께서 자신의 몰랐던 이 휴면 계좌의 예금 찾아주시고 카드 포인트도 꼭 네. 찾으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이 지갑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들을 너무 많이 잘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숫자로 보는 경제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